버핏이 이제 초창기에는 이런 꽁초 투자를 즐겨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면 BYC 시총이 2,300억인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 부동산만 2조 정도로 평가를 하고 2조요? 있습니다. 사는 순간 8배 정도 수익을 내는 거죠. 벤자민 그램이나 워런 버핏의 이런 초기 투자를 내가 따라해서 BYC나 신도리코를 샀으면 버핏을 그대로 따라한다. 네. 버핏도 했으니까 네. 왜 나라고 안 되겠냐. 초창기 버핏을 따라가지고 5년 전에 BYC랑 신도리코를 샀으면 지금 아마 개고생을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1956년에 버핏 어소시에이츠라고 버핏 투자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누나하고 같이 투자를 하면서 누나 돈을 잘못 굴렸더니 누나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구박을 받았다. 구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되살려서 남의 돈을 그냥 함부로 받은 게 아니라 자기 가족, 뭐 친구, 이렇게 자기를 잘 아는 사람, 내가 실수하더라도 나를 크게 뭐 구박하지 않을 사람들의 네. 돈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회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버핏이 이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거치면서 이제 어느 투자자로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투자자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는 게 요 버핏 파트너십을 운영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투자자로 바뀌게 되는데요. 요 버핏 파트너십을 운영하게 된 게 1956년에서 69년까지 13년 동안 운영을 합니다. 근데 요 13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이 23.8%가 나왔고 네, 이거는 이제 버핏이 보수를 차감하고 나서 23.8%고 보수 차감 전에는 29.5%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요 당시에 다우지수 연평균 수익률이 7.4%니까 다우지수를 어마어마한 차이로 비트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때도 이제 초반에는 주로 투자했던 게 과거에 그레엄하고 투자했던 거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뭐 아비트리지 투자들 그리고 이제 꽁초 투자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이제 투자했던 꽁초 회사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쌈본맵이라는 회사인데 쌈본맵. 예, 지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 네, 근데 이제 이 지도를 필요로 하는 데들이 이제 화재보험 회사들이 필요로 했는데 네네. 화재보험사들이 이제 통합되기도 하고 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쌈본맵에서 판매하는 지도가 이제 별로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쌈본맵을 그 당시 시총 한 460만 달러에 인수를 하는데요. 그때 쌈본맵의 영업이익이 13만 불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영업허로 POR로 보면 한 36배 정도를 주고 산 거거든요. 네네. 영업이익의 가치로만 보면 전혀 싸지 않는 회사였는데 뭘 보고 투자를 했냐 왜 하면 샀어요? 네. 이거 이제 자산 가치를 보고 산 아하.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460만 달러였는데 그 투자 자산의 시장 가치가 한 730만 달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면 뭐 거의 한 2배 좀 안 되는 수준의 자산을 내가 그냥 얻게 되는 거니까 그 자산을 보고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댐스터밀이라고 이 회사는 이제 풍차 회사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풍차 산업은 점점 이렇게 저물어가는 그런 산업이어가지고 실제로 버핏 자체도 뭐 이 회사의 투하 자본 이익률은 뭐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매출이 정체되고 재고자산 회전율도 굉장히 낮고 사업 가치는 별로 없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샀던 게 마찬가지로 자산 가치를 보고 샀었는데요. 그때 이제 시가총액이 168만 달러 정도를 주고 샀었는데 이 회사의 순자산이 460만 달러니까 한 2배 반 이상의 자산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이제 벤자민 그램의 꽁초 투자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자산이 들고 있는 회사가 들고 네. 있는 게 이렇게 가치 있는 게 안에 있는데 네. 그 회사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네. 가격이 너무 싸다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벤자민 그램의 꽁초 투자라고 하는데 이제 버핏이 이제 초창기에는 이런 꽁초 투자를 즐겨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꽁초들이 지금 널려 있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상장회사 중에 BYC라는 회사가 네이 판매하는 네. 이 BYC라는 회사가 시총이 2,300억인데 네, 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 부동산만 2조 정도로 평가를 하고 2조요? 있습니다. 네, 와. 추정하기로 사는 순간 네. 한 뭐 10배를 바로 10배, 8배 정도 수익을 내는 거죠. 사자마자. 또 신도리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4,500억 정도가 되는데 저번 한 6월 기준으로 해서 현금만 8천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4,500억 주고 사면 현금을 8천억을 곧바로 내가 뭐 가질 수가 있는 회사인데요. 뭐 쌈본맵이나 댐스터밀보다도 더
말도 안 되게 싼 그런 회사들이 네. 지금 우리나라에 널려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벤자민 그레엄이나 워렌 버핏의 이런 초기 투자를 내가 뭐 따라해서 지금 예, BYC나 신도리코를 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네. 아, 고생을 좀 많이 했겠죠. 엄청 고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5년 전에 네. 이런 버핏의 버핏을 그대로 따라한다. 네. 버핏도 했으니까 네. 왜 나라고 안 되겠냐 이런 거죠. 네, 초창기 버핏을 따라가지고 5년 전에 BYC랑 신도리코를 샀으면 지금 아마 개고생을 하고 있을 거다. 주가가 뭐 거의 오르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아니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안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버핏의 생각이 시장에서 인정됐을 때 반영되는 건데 이제 네. 이게 이제 인정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근데 그러면 워런 버핏은 샌버맵이랑 댐스턴밀에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익을 냈을까? 사실은 행동주의를 했습니다. 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 샌버맵 뭐 경영진이 알아서 주주를 챙겨주겠지. 어. 댐스턴밀 경영진이 알아서 주주를 챙겨주겠지. 이게 아니라 행동주의를 통해서 결국은 샌버맵이랑 댐스턴밀에 가지고 있는 그 여유 잉여 자산을 빼온 주주들한테 거죠. 분배하도록 이렇게 압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샌버맥 같은 경우에는 버핏이 계속 주식을 사가지고 지분을 23%까지 확보를 한 다음에 이사회에 진입을 하고 그래서 이사회에서 계속 그 이사들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잉여 자산을 주주한테 환원해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압력이 통해서 주주 환원이 이루어지게 됐고 댐스턴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댐스턴밀은 버핏이 계속 주식을 사가지고 결국은 회사를 완전히 인수하기까지 이룹니다. 한 73%까지 지분을 사서 경영권을 확보를 하고 경영자를 투입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합니다. 유유자산을 매각하고 직원도 구조조정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기업 가치를 높이면서 그 이제 투자 수익을 올리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댐스턴밀에 있는 공장까지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매각하겠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이제 공고를 했더니 이제 마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악덕 그 투기꾼이 들어와가지고 회사를 완전히 망가뜨린다고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피켓 들고 시위를 하면서 이제 버핏 나가라. 욕을 하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버핏이 거기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본인은 이제 그 유휴 자본, 쓸모없는 자본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완전히 그냥 다 없애버리는 그런 거여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버핏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행동주의를 안 하게 됩니다. 네, 이제 행동주의를 하긴 하는데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공격적인 행동주의를 이제 안 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경영진하고 유화적인 이제 그런 행동주의 쪽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버핏을 우리가 나이 든 버핏, 점잖은 버핏, 뭐 조용조용 말하는 버핏을 생각해 보면 행동주의 같은 건 안 했을 것 같은데 버핏도 젊은 시절에 행동주의를 통해서 우리로 따지면은 BYC, 신도리코 같은 회사 사서 그냥 다자원 해가지고 행동주의로 바꿔놔 버렸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행동주의의 원조가 벤자민 그레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벤자민 그레엄의 증권부석이나 이런 책을 보면 주주들이 너무 온순하다. 그래서 주주들한테 그 행동을 하도록 굉장히 독려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벤자민 그레엄 스스로도 행동주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워런 버핏도 이제 벤자민 그레엄의 제자로서 초창기에는 행동주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댐스턴밀 사건 이후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제 본인하고는 그 이제 행동주의 자체가 옳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이제 본인 성향하고는 이제 행동주의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행동주의를 안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워런 버핏이 투자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샌버맵이나 댐스턴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꽁초 투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버핏의 투자가 바뀐 게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 투자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그 버핏이 투자했던 시기에 그 시가총액 대비 순자산을 보면 PBR이 한 1.9배? 1.9배? 한 PBR 2배 정도 되는 가격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샌버맵이나 댐스턴밀에 비해서는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 거죠. 그리고 이제 퍼 밸류로 보면 한 퍼 14배 정도 샀으니까 기존에 투자하던 방식하고는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그럼 뭘 보고 이걸 투자를 했냐면 이제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버핏이 투자하기 전에 보면 한 10년 가까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연평균 한 10%씩 꾸준히 매출하고 수익이 성장하던 그런 회사였었는데요. 버핏이 인수를 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 매출이 한 20%, 순이익이 25%씩 뭐 계속 성장하는 회사로 변신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신용카드 회사로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버핏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투자하던 그 시기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신용카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여행자 수표 사업으로 이제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는데 신용카드 시작하고 나서 한 3, 4년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신용카드 사업이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투자를 했고 아마 뭐 당시 버핏도 신용카드라는 그런 당시에는 완전히 신 아이템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처음 보는 거였을 거예요. 아니 현찰을 줘야지 무슨 카드로 하고 너 나중에 돈을 댄다고? 이런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개념을 아마 크게 이해하시고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투자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사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뭐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빠졌을 때 투자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투자하기 전에 뭐 동네에 있는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가게를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얼마나 쓰는지 체크하고 본인이 체크도 하고 또 이제 리서치 펌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신용카드업의 미래나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굉장히 큰 베팅을 한 게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뭐 스테이블 코인 막 이슈도 많이 되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아마 젊은 시절 버핏이었으면 스테이블 코인 공부도 열심히 하시지 않았을까. 미리 하셨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페이도 마찬가지고 진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어쨌든 빨리 발빠르게 좀 고민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때부터 투자 방식이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요때 그 워런 버핏의 투자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이제 그 워런 버핏 하면 항상 같이 언급되는 분이 찰리 먼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찰리 먼거. 찰리 먼거의 조언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요때 이제 버핏한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 책이 있는데, 그게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게 이제 원 제목은 Common Stocks and Uncommon Profit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이제 성장주 투자의 대가가 이제 필립 피셔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 벤자민 그레엄에서 약간의 필립 피셔 방식으로 워런 버핏의 투자가 좀 바뀌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자가 아니고 성장 투자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이제 버핏이 물론 그걸 나누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버핏이 뭐 얘기하기로는 이제 성장과 가치를 구분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성장 역시 가치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런 버핏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투자했을 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성장을 보고 투자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미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벌어들일 이익을 보고 투자를 한 거니까 그 가치를 보고 투자한 미래 가치인 거예요. 미래 가치. 이제 성장도 가치의 한 일부분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가치를 상상하고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이 성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가치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걸 더 잘해야 된다고 보세요? 요 책에 보면 투자하고 투기하고의 차이가 나오고 또 이제 투자에서 이제 투자라는 게 그 내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건데요. 그 내재 가치에 대해서 워런 버핏이 이제 정의를 한 게 있습니다. 기업이 잔여 수명 동안 창출하는 현금을 할인한 가치를 내재 가치로 워런 버핏이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재 가치라는 거는 그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게 내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트린직 밸류, 내재되어 있는.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다 지금으로 땡겨오는 거죠. 쌈번맵이라든지 또는 댐스턴밀 같은 거를 보면 이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이 없어요. 풍차 사업은 망해가는 사업이잖아요. 쌈번맵도 뭐 지도 사업이 계속 망해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쌈번맵이나 댐스턴밀이 벌어들일 이익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그런 가치를 본 게 아니고 쌈번맵이나 댐스턴밀에 이제 과거에 쌓여 있었던 과거에 이 회사가 영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제 쌓아놨던 그 자산을 보고 투자를 했었던 건데 버핏은 그게 내재 가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잔여 수명 동안 창출하는 현금을
할인한 가치를 내재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버핏하고 요 당시의 버핏하고는 그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가치 투자할 때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구분을 할 때 그 가치주라고 하는 거는 그 초창기 벤자민 그램이나 워런 버핏이 뭐 샘본맵이나 댐스턴 밀을 투자했을 때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가치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그쵸. 이제 성장주는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거를 성장주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버핏의 이제 정의에 따르면 기업이 벌어들일 이익이 이제 가치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성장하고 가치를 구분하는 거는 좀 이 버핏식 표현에 의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없는 거 아닌가. 성장 역시 가치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네. 어쨌든 버핏의 투자 스타일이 바뀐 건 맞다. 네.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덤스터 밀 같은 그런 행동주의 투자를 했을 때 오는 뭔가 현타가 있었나 봐요. 네. 내가 뭐 하는 거지? 뭐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나 네. 봐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뭐 마을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네, 않았을까? 그죠? 네. 네. 그래서 미래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투자자로 가는 네. 길이 아니었나. 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좀 뭔가 순탄한 길을 걸었던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를 처음에 시작한 게 댐스턴 밀처럼 하려고 투자를 했던 거예요. 댐스턴 밀처럼 이 회사를 구조 조정하고 뭐 이제 여유 자산들을 이제 매각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댐스턴 밀처럼 하려고 이제 버크셔를 처음에 투자했던 건데. 네네. 댐스턴 밀에서 완전히 그냥 당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댐스턴 밀에 했던 그런 작업을 벅셔에다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아하, 못하겠다 이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벅셔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버핏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투자하고 나서 그 심경 변화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처음에 이제 버핏이 버크셔를 인수하고 나서는 조합원들한테 이제 보낸 사안에서 버크셔를 사게 돼서 매우 기쁘다. 괜찮은 가격에 인수했다. 좋은 경영자를 내가 투입했으니까 잘 경영이 될 거라서 마음이 편하다. 뭐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버크셔는 축축하고 더러운 꽁초일 뿐이었다. 차라리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름을 내가 듣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축축하고 더러운 꽁초였다. 네. 피울 수도 없는. 네. 그 길거리에서 이제 이걸 발견해서 주서도 피울 수조차 없는. 이거 그냥 보지 말았을 걸. 네. 이런 정도로 좀 감정적인 표현을 쓰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섬유 회사였거든요. 방직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 역시 그 앞에서 봤던 뭐 샘본맵이나 댐스턴이라고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은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뭐 흑자하고 적자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계속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 있었고. 단지 이 회사 역시 그냥 자산 가치가 싸서 샀던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댐스턴 밀에서 그렇게 혼이 난 다음에는 그 구조 조정을 해서 이 회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방식이 결국은 자본 배분을 통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그 여유 자금을 다른 데다 투자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제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모시키게 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제 버핏이 처음 투자한 게 이제 1962년에 처음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계속 지분을 사모아서 아예 인수까지 한 다음에 65년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으로 버핏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6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 배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인수를 하는 회사가 내셔널 인뎀너티라는 보험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크셔에는 사실 뭐 그 자산은 많았는데 이 돈을 활용해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을 통해서 회사를 바꾸려고 했었고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보험회사였죠. 네, 그래서 내셔널 인뎀너티라는 보험사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67년에 그 내셔널 인뎀너티를 인수하고 69년에 일리노이 내셔널 뱅크라고 은행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 그 과거에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섬유 회사니까 섬유 사업에서 이익의 대부분이 나왔었는데 요 내셔널 인뎀너티를 인수하고 난 다음부터는 67년에 보면
섬유 사업에서는 128만 달러 적자. 근데 이제 요 보험 사업에서 200만 달러 이익. 그리고 요때 이제 또 여유 현금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벅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투자하고 이런 여러 투자를 하는데 유가증권 투자로 통해서 또 한 35만 달러 이익.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10만 달러 이익을 내는 회사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섬유 사업만 계속 했으면 100만 달러 손실이었을 텐데 그쵸. 이렇게 보험사를 인수하고 유가증권 투자를 통해서 이제 100만 달러 이익을 내는 회사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본업에서 나오는 이익보다 본업 외에서 이제 보험이랑 유가증권 투자에서 나오는 이익이 점점 더 많은 회사로 계속 바뀌게 됩니다.